안녕하세요. 오늘은 2018년 4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30년 후가 기대되는 삶, 그 3장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돈을 길들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은퇴나 노후에 관련된 뉴스나 신문기사, 인터넷 갖가지 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보험이다. 위험 보장을 주요한 사업 모델로 하는 보험사는 공포 마케팅의 대표 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년 퇴직도 힘든 시대에 평생을 벌어도 소득이 10억도 안 되는데 은퇴 이후에 필요한 돈이 10억이라고?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인윤학 소장은 나이가 들수록 지출 규모가 대략 10년 단위로 40%씩 줄어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70대에는 60대 생활비의 60%, 80대에는 70대의 60%가 되므로 60대와 비교해보면 36%가 줄어든다. 나이가 들수록 바깥 활동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에 대한 욕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70대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물질적, 정신적으로 60에서 70대까지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활동적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다. 80세에 이르러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70대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마음가짐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그때까지는 남에게 의존하거나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 그런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너무 공부를 안 한다는 사실이다. 돈을 좋아하기에 앞서 그 속성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 될까? 은행이자는 돈의 가치를 겨우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자가 붙었다고 해서 진짜로 돈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은행이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이자가 붙었다 해서 진짜로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이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다. 물가가 올라서 돈의 구매력이 떨어졌으니 이자를 통해 숫자를 늘려준 것뿐이다.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경제 지표만이라도 필히 점검해보자.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5가지 키워드를 소개한다. 주가지수, 환율, 국내 금리,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현물가. 이 중에서 자신의 생활과 가장 닿아 있는 지표, 그 밖에 관심 있는 분야와 관련된 지표를 찾아서 적어도 10가지 정도는 날마다 살펴보자. 습관화가 되면 지표가 움직이는 추이가 보이고 경제의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경제 기사를 연예 기사만큼만 봐도 당신은 충분히 경제의 맥을 짚을 수 있다. 보험이나 펀드를 비롯한 각종 금융상품도 점검이 필요하다. 과연 나에게 필요한 상품인가? 중복가입은 아닌가? 약관에 내가 모르는 독소 조항이 있는가? 최소한 언제까지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점검해서 할 내용이 수도 없이 많다. 노후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다. 선진국 대부분이 강제 가입 성격의 노후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도 개인의 노후 불안이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30대의 투자란 무엇일까? 장기든 단기든 어떤 투자도 수익 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짬짬이 얻은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어설프게 다가가다가는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투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에게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방 경직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방 경직성이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는 것이 어려운 경향을 뜻하는 경제용어로, 예를 들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소비가 늘기는 쉽지만 소득이 줄었을 때에 맞춰 소비를 줄이기는 힘들다는 의미다. 하방 경직성을 부채질하는 것이 이른바 체면이다. 돈이 없어도 모임에 나가면 오늘은 내가 살게 를 외치고는 집에 돌아와 끙끙거리는 게 체면이다.
소비 노예에서 해방되어라. 소비에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가치관이 없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니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더 많은 소비를 하기 마련이다. 현금이 카지노의 칩으로 전환되면 돈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듯 신용카드도 돈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 수입은 통장에 찍히고 지출은 신용카드로 하니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 우리는 점점 수입이나 지출이 같지는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끔은 현금을 만져볼 필요가 있다. 내 월급이 현금으로 어느 정도 부피인지 달마다 나가는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를 느껴볼 기회를 만들라. 돈의 부피를 느껴보면 벌고 쓰는 일에 좀 더 신중해질 것이다. 동네 마트에서도 1+1을 찾거나 대용량 제품을 사는 경우 싸게 샀으니 돈 벌었다 라고 생각하거나 싼 것을 찾는 게 알뜰한 소비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착각이라는 사실이다. 가격이 싸든 비싸든 소비는 돈을 쓰는 것이지 결코 버는 것이 아니다. 작은 냉장고를 사용하는 주부가 현명하다. 필요한 만큼 자주 조금씩 사는 편이 전체적인 소비의 흐름에서 오히려 낭비가 절약된다. 요즘 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상품과 윤리적 상품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눈앞의 욕구를 채우려는 소비보다는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소비를 하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가치 위주의 소비 방법은 소유에서 활용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는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각광받는다. 물건이나 서비스는 물론 지식이나 경험, 시간 같은 무형의 자원도 대여할 수 있다. 자원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돈을 모으는 길은 너무나 멀고 소비는 무척이나 가깝다. 단순히 소유하기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아무리 바빠도 월 초에는 예산을, 월말에는 결산을 놓고 부부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 지출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챙겨갈 것인지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가계 재무는 어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족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경제의 시야를 넓히면 가계의 재무 구조가 튼튼해지고 가족끼리 경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가족 사이에 소통의 고리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는 보너스이다. 수입이 불규칙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관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방식과 똑같다. 우선 어느 정도 현금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수입이 불규칙하다 해도 지난 몇 년간의 내역을 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수입이 없거나 기본 지출에 못 미치는 기간이 2, 3개월 지속된 적이 몇 차례 있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를 대비해 3, 4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을 축적해야 된다. 저성장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결핍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자녀에게 결핍과 부족에 대해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아빠도 일주일 생활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엄마는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를 집에서 내려 먹고 딸은 하루의 간식을 절반으로 줄이기 같은 약속을 하고 실천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생활과 돈의 거리를 떨어뜨려 보려는 훈련이 필요하다. 더 많이 벌어서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더더욱 결핍과 부족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다. 고액의 연봉을 받아도 무절제한 소비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신용카드, 할부, 빚에 악순환을 끊어라. 엄밀히 말해 신용카드로 쓰는 돈은 모두 빚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할부는 피해야 할 경제 대상 1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부가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할부와 일시불을 한꺼번에 결제하다 보니 할부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도 모른다. 할부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바로 리볼빙 결제다. 리볼빙에 손대면 한도까지 카드를 쓰고 일부를 결제하고 발생한 한도액을 또 소진하고 다음 달에 일부를 결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리볼빙은 권총을 관자놀이에 대고 당기는 러시아 룰렛과 같다. 빚은 미래의 자금을 끌어당겨 쓰는 것이다. 은퇴를 하면 금융기관은 그 사람의 신용도를 떨어뜨린다. 회사에서 다닐 때는 회사와 월급이 담보이므로 신용도가 높지만 퇴직 후에는 담보가 사라지니 신용도가 하락한다. 그런 면을 감안해 신용 한도를 늘릴 수 있을 때 최대한 늘려놓는 것이 좋다. 한도를 확보해 놓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다. 신용 한도는 늘려놓되 할부와 리볼빙은 멀리하라. 평소에 쓰는 범위는 소득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하라. 빚을 졌다면 투자나 저축보다는 빚 정리에 최우선이다. 빚이 늘어나면 경제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 심해져 일상생활까지도 큰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빚에서 탈출할까? 방법은 다들 알고 있다.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자산을 처분해 그 돈을 빚으로 갚는 것. 그래도 안 되면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최악의 경우에는 개인 파생 같은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알면서도 주위의 눈을 두려워하거나 소비의 하방 경직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문제다. 하지만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위에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유가 있는데도 수조녀처럼 인색하게 구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웃지는 않는다. 부채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가진 고민 중 하나가 적금이나 보험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줄이는 게 합리적이다. 금융 수익보다 대출 이자가 더 높기 때문이다. 연체에 몰리면 이자 부담은 훨씬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다. 금융자산을 모두 깨버리면 다시 사정이 좋아져도 그만큼 모으기가 힘들다. 보험도 깨고 나서 다시 가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같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금융상품의 내용과 보장범위, 기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 금융자산 유지하되 나머지는 빚 정리에 사용하라. 빚을 정리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잠깐 오늘 날씨를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게 되면은 내일 날씨. 자, 현재 5시 현재 7도씨 구름 많은, 그리고 오늘 오전은 4도씨 구름 많은, 강수 확률은 20%입니다. 오후에는 강수 확률 70%, 오후에는 21도씨, 흐리고 한때 비, 그리고 내일 오전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출근하실 때 저녁을 생각하셔서 우산을 꼭 준비하시고, 일단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생활, 그리고 보람차고 활기찬 생활 하실 수 있게끔 많은 생각, 그리고 좀 더 진취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새로운 날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다음 날을 위하여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